평생을 남편과 자식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이름 석자는 잊고 산 지 오래입니다. 그날도 왼수 같은 남편의 생일상을 차리려고 꼬박 밤을 새워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내가 내 손으로 발견한 건 남편의 서류가 아니라 내 30년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낯선 여자의 붉은 립스틱이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놈의 지긋지긋한 습관. 남편 밥 해먹이겠다고 30년을 일했더니 이젠 뼈에 새겨졌나 봅니다. 에휴, 이 왼수. 오늘 생일만 아니면 그냥 국에 물 말아줄 것을. 입으로는 타박을 하면서도 공국처럼 뽀얗게 우러나도록 밤새 불려둔 미역을 들기름에 달달 볶습니다. 저 인간 소고기 넣고 끓인 미역국 아니면 입에도 안 되는 까탈스러운 위장 아니겠습니까? 아들 녀석도 오늘 저녁엔 아버지 생신이니 일찍 들어온다고 했겠다. 모처럼 솜씨 발휘 좀 하려 했습니다. 내 청춘, 내 손목 다 바쳐서 이 집을 일궜습니다. 이제 자식들 다 키워 출가시키고 남편도 정년 다가오니 이제 좀 다리 뻗고 사나 했지요. 그날 그 순간 전까지는 말입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여보, 나 오늘 동창회 모임 있는데 깜빡하고 차에 서류 가방을 두고 왔네. 당신이 좀 갖다 줘. 거실 소파에 누워 TV만 보던 남편이 퉁명스럽게 소리칩니다. 무릎이며 허리며 성한 데가 없지만 내가 아니면 누가 하냐는 저 태연한 명령에 저는 또 앞치마도 떼지 못하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문을 여는 순간 코를 찌르는 낯선 향수 냄새. 우리 집 섬유유연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웬 향수 냄새가. 조수석에 놓인 서류 가방을 집어들려는데 발 매트 위에 반짝이는 뭔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허리를 숙여 그걸 집어드는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립스틱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시장 갈 때 바르는 옅은 분홍색 말고는 사본 적도 없는 그런 요란하고 끈적해 보이는 새빨간 립스틱. 이게 왜 여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립스틱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까똑. 남편이 서류 가방과 함께 두고 내린 휴대폰. 그 잠겨있던 화면에 문자가 떴습니다. 자기 오늘 저녁 기대돼요. 어제처럼 뜨겁게. 자기, 뭐 뜨겁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30년. 내 30년 믿음이 그 문자 한 줄과 립스틱 하나에 발밑부터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집까지 올라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부엌에는 남편의 생일 미역국이, 내가 30년 동안 내 청춘을 끓여 넣은 그 미역국이 아주 맛있게 끓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고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보, 배고파 죽겠네. 냄새는 좋은데 아직 멀었어? 저는 끓고 있는 미역국 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인간의 생일이라고 내가 밤새 끓인 저 미역국. 그 순간 그 고소한 냄새가 지독한 비린내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 목소리 같지 않게 나왔습니다. 여보, 식사하세요. 제 30년 세월이 그렇게 끝장나고 있었습니다. 손이 10kg짜리 쌀가마를 든 것처럼 떨렸습니다. 저녁 7시 아들 6까지 집에 돌아왔고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니 아무 일도 없어야 한다는 듯이 그 인간의 생일상을 차려냈습니다. 역시 당신 미역국은 일품이야. 안 그래, 아들? 그럼요.
어머니, 오늘 솜씨 제대로 내셨네요.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화기애애한 부자의 목소리. 하지만 내 귀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는 내 손으로 찾아낸 그 새빨간 립스틱과 자기라는 글자만 어른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인간의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까똑? 남편은 흠칫 놀라며 황급히 화면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뭔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누구예요? 뭐가? 그 문자 보낸 사람 누구냐고요? 내 목소리 하나에 밥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녀석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남편은 이 뻔뻔한 인간은 내 얼굴을 빤히 보더니 피식 웃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회사 후배야. 생신 축하한다고 단체로 보낸 거구만. 이것도 회사 후배 겁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시뻘개졌습니다. 이 인간은 사과나 변명 대신 공격을 택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미쳤나? 아들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이야말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자기, 뜨겁게, 당신 차에서 이게 나왔다고, 내가, 그래서 뭐, 그게 뭐, 사업상 만나는 사람일 뿐이야. 당신, 늙어서 의부증 걸렸어? 의부증, 늙어서 의부증 걸렸다. 내 30년 헌신에 대한 대가가 고작 늙은 여자의 망상 취급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마지막 희망처럼 내 핏줄, 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아니야. 엄마 말이 맞아. 내 아버지가, 어머니, 참으세요. 뭐라고? 아버지 그런 분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겠죠. 오늘은 아버지 생신인데 왜 일을 만드세요? 남편의 배신보다 더 아팠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이 내 가슴에 칼을 꽂았습니다. 어머니가 참으세요. 그 말은 어머니가 틀렸어요가 아니라 어머니는 틀려도 돼요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내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그저 밥이나 하는 늙은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이 집구석 밥맛 떨어져서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완벽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집에서 유령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대놓고 외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제 몸에서 나는 냄새가 역겹다는 듯이 노골적으로 코를 막고 지나갔습니다. 제 밥상머리 가르침을 받고 자란 아들 녀석은 더 무서웠습니다. 그 녀석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밥을 차려주면 묵묵히 먹고 어제 하고 내가 말을 걸려고 하면 어머니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라며 제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이 집의 모든 가구는 제 손때가 묻어 있는데 이 집의 모든 사람은 저를 밀어냈습니다. 평생을 바친 내 집에서 나는 숨소리도 내면 안 되는 문제덩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이대로 늙어서 의부증 걸린 여자가 되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날 유령 취급했지. 그럼 유령처럼 내 뒤를 밟아주마.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몰래 빼돌렸습니다. 내 30년 인생을 내 손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엄마, 딸이었습니다. 사위 출장 갔다고 주말에 반찬 얻으러 온 내 새끼. 엄마, 얼굴이 왜 이래? 어디 아파? 그리고 엄마 방에서 왜 이렇게 약 냄새가 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간 내가 밥도 제대로 못 넘기고 밤마다 수면제의 의지에 쪽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을, 내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제가 황급히 딸의 시선을 피하는데 마침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왔냐? 너희 엄마 요즘 이상하다. 밥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늙으면 다 저렇게 변하나. 그날 저녁 딸은 제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거칠어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 바람났지? 내가 의부증이래. 내 아빠가, 내 오빠가. 딸은 말없이 저를 안고 한참을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물을 닦아주며 저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그 여자 누군지 알아볼게. 엄마는 더 이상 울지 마. 내 핏줄, 내 딸이 이 지옥에서 나를 잡아줄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찾았어. 딸이 내민 것은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여자와 식당에서 웃으며 어깨동무를 하는 사진. 그 여자는 김 사장? 작년에 아빠가 사업상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해줬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 앞에서도 몇 번이나 통화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절망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 문제야. 제 이름이었습니다. 내 명의로 된, 우리가 30년간 피땀 흘려 마련한 이 아파트, 그 아파트를 담보로 내 남편이, 아빠가 엄마 도장 훔쳐서 5억을 대출받았어. 그 돈, 그 여자 가게 차려주는데 다 들어갔나 봐. 그 인간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심장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내 30년이 담긴 내 보금자리, 내 마지막 남은 울타리마저 통째로 그 여자에게 갖다 바친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이래도 내가 늙어서 의부증 걸린 미친년입니까? 제 평생 그렇게 악을 써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내가 감히 날 뒷조사해? 이 미친 여자가. 미친 건 당신이지. 어떻게 내 명의로 이 집을. 당장 그 여자한테서 돈 받아내. 아버지, 설마 진짜였어요? 아들 녀석은 그제야 나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난 남편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래, 이혼해. 지긋지긋하다. 너랑 사는 거 감옥이었어. 이혼하자고. 너한테 줄 돈 한 푼 없어. 이 집도 다 내 돈이야.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밥상 위에 놓인 텅 빈 밥그릇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 청춘을 바쳐 매일 닦고 채웠던 저 밥그릇들. 이제 저 밥상에 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 30년 인생이 잿더미가 되어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소리 없는 눈물이 텅 빈 밥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조정실 공기는 병원 영안실처럼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 아내는 평생 전업주부로 기여한 바가 없다. 재산 증식은 오로지 남편의 공이라며 나를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절반은커녕 위자료 지급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돈. 저 인간의 입에서는 돈 얘기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자 조정위원이 저를 재촉했습니다. 어머님, 원하시는 걸 말씀하셔야죠. 재산 분할이라든지. 저는 30년 된 5.7 밥상. 그거 하나면 됩니다. 남편도 변호사도 심지어 내 자식들까지도.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에게 5억을 줬다지요. 그 돈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아까운 건 난 그 여자에게 뺏긴 돈이 아니라 그 오칠 밥상 앞에서 당신과 함께 늙어간 내 30년 세월을 뺏긴 겁니다. 내가 평생 닦은 그 밥상값, 내 청춘값, 그건 5억으로도 못 사. 그러니 그 밥상 하나만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들 녀석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흐윽,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딸은 이미 제 옆에서 눈물범벅이 되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자식들의 울음소리, 그것이 저 인간에게서 이긴 제 30년에 대한 유일한 보상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를 줄이려고 발악했지만 자식들이 모두 제 편에 서서 증언한 덕분에 저는 최소한의 방 한 칸 얻을 돈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 대신 딸아이 집에 작은 방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다른 혼수는 다 버려도 그 무겁고 낡은 오칠 밥상 하나만은 챙겨 나왔습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 사위 눈치, 딸 눈치가 보이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적어도 이 방에서는 그 인간의 낯선 향수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딸이 출근하고 사위가 출근하고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을 위한 밥이 아닌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한 밥을 지었습니다. 밥상이 너무 커서 단출한 밥상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남은 인생을 이 텅 빈 밥상처럼 혼자 채워가야 한다는 것이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밥이 썼다가 닳았습니다. 내 30년 인생이 잿더미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 밥상에 다시 내 밥그릇을 올려놓을 힘이 아직 나에게는 남아 있었습니다.